통장 잔액 0원 그 사람이 가져간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건 아침 8시였습니다. 커피 한 잔 끓여놓고 습관처럼 폰을 들었어요. 공과금 나갔나 보려고.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잔액이 0원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0원.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서 허리띠 졸라매며 한 푼 한 푼 쌓아온 돈. 그게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건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는 걸. 저한테 가장 잘해줬던 사람이 가져갔다는 걸.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훔쳐간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잘해줬던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실 분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혼자 듣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곁에 있어 주셔야 해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로. 제 이름은 박순례입니다. 올해 73.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삽니다. 방 2개짜리. 베란다엔 화분 몇 개. 아침이면 해가 거실 끝까지 들어오는 집. 남편은 제가 62 때 떠났어요. 심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죠.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점심엔 없었습니다. 그게 벌써 11년 전 일이에요. 그 뒤론 제가 다 했습니다. 관리비, 세금, 건강보험, 통장 정리. 남편이 살아있을 땐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을 혼자 배워가면서 했어요. 은행 창구 직원한테 물어보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자식은 둘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부산에 있고요. 딸은 경기도 어딘가에 삽니다. 명절에 오면 반갑고 가면 또 괜찮아요. 그게 요즘 부모 자식 사이 아닌가요? 저는 외롭다는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걱정하는 척은 하는데 그 걱정이 오래 안 가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럭저럭은 지냈고요. 아침엔 혼자 미역국 끓여 먹고 오전엔 경로당에 잠깐 다녀오고 오후엔 TV 보다가 잠들고. 그게 제 하루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제 하루였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 사망보험금이랑 제가 틈틈이 모아둔 적금이랑 작은 건물 하나 팔고 남은 돈이랑 합쳐서 통장에 넉넉하진 않아도 마음은 넉넉한 만큼은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될 만큼, 갑자기 아파도 당장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그게 제 전 재산이자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경로당 가는 길이었습니다. 늦가을이었어요.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던 날, 골목 어귀에서 어떤 남자가 큰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어요. 66쯤 됐을까요? 머리는 반백이고 차림새는 단정했습니다. 그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이 근처에 박씨 성 가진 분 혹시 아세요? 저는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또 말했습니다. 추운데 죄송해요. 저 오늘 여기 처음 이사 왔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런 우연은 동네에서 흔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자꾸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 한 번, 경로당 앞에서 한 번, 이른 아침 골목에서 또 한 번.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자꾸 뵈니까 이제 이웃인 것 같네요. 저는 김봉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가웠습니다. 말 걸어주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김봉수 씨는 참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친한 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크고 웃음이 너무 많고 뭔가 팔려는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용했고 말이 많지 않았고 제가 말할 때 잘 들어줬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나이 들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귀하거든요. 처음 석 달은 그냥 이웃이었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고 가끔 경로당 앞에서 잠깐 서서 얘기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손에 뭔가를 들고 찾아왔어요.
제가 고향 친구한테 사과를 좀 받았는데 혼자 다 못 먹겠어서요. 사과 한 봉지였습니다. 저는 받기가 좀 그래서 괜찮아요 했는데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웃끼리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어르신이 드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때부터였어요. 한 번씩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귤 한 봉지, 두부 두모, 어느 날은 따뜻한 국화차 한 팩. 받을 때마다 제가 미안해서 뭔가를 돌려주려고 하면 그는 꼭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저는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가족은 없어요? 그가 잠깐 먼 데를 봤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갔고요. 자식은 있는데 다들 바쁘죠 뭐.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으니까요. 바쁜 자식, 혼자 남은 부모. 그건 제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어요. 어느새 그는 일주일에 2~3번 저희 집 앞까지 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같이 근처 공원도 걷고 가끔은 분식집에서 순댓국 한 그릇씩 먹고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던 날엔 저녁에 죽을 사들고 왔어요. 현관문 앞에 놓고 문자 하나 남겼습니다. 어르신 따뜻하게 드세요. 빨리 나으세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근데 그 생각은 오래 안 갔어요. 그냥 외로운 사람이구나. 나처럼.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균열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저는 제 돈을 좀 옮겨볼까 하는데 어르신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요? 그냥 적금이랑 예금으로 나눠놨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어르신은 꼼꼼하시네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은 그 다음 주에 그가 또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 친구 중에 금융 쪽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즘 일반 예금보다 수익이 훨씬 좋은 상품이 있대요. 어르신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때 살짝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넣을 거예요. 같이 하면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그 단어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한 건지 아니면 가까워지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저는 그때 외로웠고 누군가가 잘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엔 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소액으로 먼저 해보시고 괜찮으면 더 넣으시면 돼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소액. 그 단어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500만 원이 저한테 소액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재산은 아니었으니까요. 잃어도 버틸 수 있는 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강남 쪽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번듯했습니다. 간판도 있고 직원도 두셋 있고 정수기도 있고 소파도 있고 그 친구분이라는 사람이 깔끔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르신, 여기 상품 설명서고요. 연수익률이 8%입니다. 은행 예금이 지금 3%도 안 되잖아요.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어요. 잘 안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복잡한 건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해요, 사실. 저는 서명했습니다. 김봉수 씨가 옆에서 먼저 서명을 했거든요. 저도 같이 넣는 거예요, 어르신. 같이. 또 그 단어였어요. 그로부터 2달 뒤 통장에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34만 원. 저는 그걸 보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김봉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봉수 씨, 이자 들어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 이제 더 넣으셔도 되겠는데요. 두 번째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봉수 씨, 나 좀 더 넣고 싶은데. 그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뜸이 연기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큰 돈인데.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믿으니까. 그 뜸 하나가 저를 완전히 믿게 만들었어요.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는 느낌. 저를 생각해 준다는 느낌. 그게 전부 계산이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김봉수 씨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살짝 들떠 있었어요. 어르신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번 달 안에 넣으면 수익률이 2배예요. 저도 이번엔 크게 넣을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그가 말했어요. 어르신 상황에선 5천 이상은 넣으셔야 의미가 있어요. 5천만 원.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5천만 원이면 제 전 재산의 절반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아침에 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르신 저는 이번에 7천 넣었어요. 어르신 믿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7천. 그 사람이 7천을 넣었다는데 제가 5천을 못 넣겠나.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고 직원이 젊은 여자였어요. 서류 작성하는데 그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5천만 원 출금이시면 혹시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투자요. 그 직원이 한 번 더 물었어요. 혹시 권유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알아보신 거예요? 저는 살짝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 직원이 더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5천만 원을 출금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김봉수 씨가 아니라 그 사무실 직원이었어요. 어르신 지금 추가 납입하시면 수익률이 보정돼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 말이 저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남은 돈을 다 넣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어요. 그날 통장 잔액이 마지막으로 크게 찍힌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커피를 한 잔 끓였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 뒤로 김봉수 씨 전화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안 오면 제가 먼저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는 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바쁜가 보다. 무슨 일이 생겼나. 내일은 오겠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그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강남까지 갔어요. 골목 어귀에서 내려서 제가 기억하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있었어요.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간판이 없었어요. 유리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도 없고 책상도 없고 정수기도 없고 바닥에 먼지만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을 거예요. 유리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노인. 근데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인 게 아니라 머리가 안 움직였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신발도 안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방이 어두워지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저는 그때서야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봉수 씨 번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렀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완전히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울음이 안 나왔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도 안 났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30년이 한꺼번에 지워지는 느낌. 그날 밤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도 혹시
숫자가 달라져 있을까봐. 기적처럼 0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불을 꺼냈습니다. 누웠어요. 잠은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내가 뭘 믿은 걸까? 돈을 믿은 건지, 그 사람을 믿은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롭지 않고 싶었던 건지.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전화하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그냥 무너질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혼자 버텨보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해가 또 거실 끝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손이 안 떨렸어요. 이상하게 손은 안 떨렸습니다. 그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봤어요. 골목이 보였습니다. 김봉수 씨를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이.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이 있었어요. 그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 출금할 때 챙겨뒀던 통장 사본, 김봉수 씨한테 받은 문자들 다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떨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꼼꼼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제가 집안 서류는 다 챙겼어요. 영수증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고 봉투에 날짜 써서 모아뒀던 사람입니다. 그 습관이 그때 살았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서명한 날짜, 입금한 금액, 그 사람 이름이 적힌 곳 전부 있었습니다.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회사 사업자 번호. 서류 어디를 봐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멍할 때는 몰랐는데 차분해지니까 보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혼자요. 자식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제가 당했다는 게 공식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조금 더 혼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혼자 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앉아 기다렸어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었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제 차례가 됐습니다. 담당자가 젊은 남자였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히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그 사람이랑 계약서 쓰신 거 맞으세요? 네. 계약서의 서명은 어르신이 직접 하셨어요? 네. 돈도 어르신이 직접 이체하신 거고요? 네. 그 사람이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경우는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투자하신 거라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챙겨서 가방에 넣었어요. 일어나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도 접수는 해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이 받자마자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했어요.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냥 전화했어 할까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건 혼자 들고 있기엔 너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나 돈 날렸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얼마나? 저는 말했습니다. 딸이 울었어요. 저는 안 울었습니다. 딸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꼭 안았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등을 두드려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한테 안긴 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혼자 했어? 왜 말 안 했어?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창피해서. 창피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었지만 제일 먼저 든 감정은 창피함이었어요. 내가 당했다는 것, 내가 속았다는 것, 내가 그렇게 외로웠다는 것. 그게 창피했습니다. 딸이 그날 밤 같이 있어줬어요. 아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다음날 올라왔어요. 셋이 식탁에 앉아서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들이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끝내면 안 돼.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끝내면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이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딸이 금융감독원 신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것들을 수첩에 적었어요. 김봉수 씨 얼굴, 목소리, 처음 만난 날, 주고받은 말들 다 적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그 사람이 처음 건넨 사과 한 봉지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까지 다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덮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남아있다. 변호사를 만난 건 경찰 접수하고 열흘 뒤였습니다. 아들이 알아봐 준 곳이었어요. 법률구조공단. 돈 없어도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담당 변호사가 젊은 여자였습니다. 36쯤 됐을까요? 저는 또 서류를 꺼냈어요. 그 변호사가 한 장씩 들여다봤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다 보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김봉수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못 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름밖에 몰라요. 변호사가 잠깐 뭔가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저한테 돌렸습니다. 화면에 기사가 있었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60대 사기단 노인 대상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 17명, 피해액 23억.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손이 이번엔 떨렸어요. 기사 안에 수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먼저 이사 온 척 접근. 사과, 귤, 음식 선물로 신뢰 형성. 함께 투자하는 척 동참 유도. 전부 저였습니다. 사과, 귤. 같이 넣는 거예요, 어르신. 전부 저한테 한 것들이었어요. 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17명한테. 똑같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들 지금 수사 중이에요. 어르신이 접수하신 것도 같은 건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돈은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일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부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전부는 어렵다.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어르신 기사에 나온 피해자 중에 같은 동네 분이 2분 계세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 혹시 어르신 주변에 비슷한 피해 보신 분 없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경로당에서 가끔 보던 70대 초반 여자분. 이름은 최 씨였어요. 몇 달 전부터 경로당에 안 나왔는데 아프다고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경로당 총무한테 전화했습니다. 최 씨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총무가 말했어요. 아, 거기 좀 안 좋아요. 사기 당하셔서 많이 힘드신 것 같던데.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 씨 어머니. 경로당에서 화투 치면 꼭 져주던 분. 나는 워낙 복이 없어 하면서 웃던 분. 그분도 당한 거였습니다. 아마 저랑 똑같이 사과 한 봉지부터 시작해서 그때 첫 번째 반전입니다. 최 씨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이름이 김봉수가 아니었어요. 이정호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그분이 설명했어요. 키, 머리색, 말투. 전부 같았습니다. 이름만 달랐어요. 그 사람은 동네를 바꿔가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똑같이 했던 겁니다. 사과, 귤, 국화차 같이 넣는 거예요. 그 말들이 전부 대본이었어요. 저한테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한테 수백 번 했던 말. 저는 그걸 알고 나서 이상하게 조금 편해졌습니다. 내가 특별히 어리석었던 게 아니라는 것. 누구든 당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조금만요. 그리고 두 번째 반전.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봉수 아니 이정호의 실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 나이는 66이 맞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별했다고 했는데, 혼자라고 했는데 아내가 살아 있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성인 자녀도 둘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는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사기를 당해서가 아니었어요. 돈을 잃어서도 아니었고요. 그 사람이 외롭다고 했던 말, 바쁜 자식 얘기, 아내 먼저 보냈다는 말,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외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나처럼. 그래서 더 믿었던 거예요.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건 제 외로움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눈물은 오래 안 났어요. 한 번 나고 멈췄습니다. 저는 소매로 닫고 수첩을 다시 폈어요. 적어야 할 게 생겼으니까요. 그로부터 8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돈은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아마 전부는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압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다 괜찮진 않지만 받아들이는 것과 괜찮은 건 다른 거니까요. 요즘도 아침이면 커피를 끓입니다. 창밖을 봐요. 그 골목이 보입니다. 김봉수 씨를 처음 만났던 곳, 사과 한 봉지를 받았던 날, 그 골목을 볼 때마다 뭔가가 올라오긴 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봅니다. 거기 있는 골목이니까요. 제가 매일 사는 동네니까요. 그 사람한테 골목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최 씨 어머니랑은 지금도 가끔 만납니다. 같이 국화차 마셔요. 처음엔 그 차를 마시기가 좀 싫었어요. 김봉수가 가져다 준 게 국화차였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최 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마시면 그 사람이 이긴 거야. 그 말 듣고 저 웃었어요. 그 뒤로 국화차 잘 마십니다. 자식들이 요즘 자주 연락합니다. 딸은 일주일에 2번은 전화하고요. 아들은 한 달에 1번은 내려옵니다. 예전보다 많아진 거예요. 제가 당한 게 알려지고 나서 저는 그게 솔직히 조금 씁쓸합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싶은 마음이요. 근데 뭐 지금이라도 이러는 게 어디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창피해서 말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당하고도 당했다는 말을 못하고 내가 어리석었나 싶어서, 내가 욕심을 부렸나 싶어서 그렇게 혼자 끌어안고 있는 분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외로웠던 겁니다. 외로운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 건넨 사과 한 봉지.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게 진심이었다면 어땠을까? 진짜 외로운 이웃이었다면, 진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좋았을 거예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으니까요. 돈이 아니라 그냥 말 걸어주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오늘도 경로당에 갑니다. 최 씨 어머니랑 같이 가면서 별말 안 해요.
그냥 나란히 걷습니다. 골목을 지나, 그 골목을 지나,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곁에는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부모님 생각나신 분, 혼자 계신 분, 오늘 전화 한 통 못 드린 분, 지금 전화 한번 드려보세요. 말 걸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어떤 투자보다 값진 거니까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위가 제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친절이 불편했던 이유. 사위가 참 잘합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명절에 제일 먼저 오고 설거지도 하고 제 무릎 아프다고 하면 다음날 파스 사들고 나타나고 딸이 잘 골랐다고 주변에서 다들 그래요. 저도 압니다. 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친절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며느리도 아니고 사위인데 이렇게 잘해주는데 불편하다고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건지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제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몰래 본 것도 아니라고. 사위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잠깐,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실 분들 지금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혼자 듣기엔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곁에 있어 주셔야 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위를 처음 만났던 날로, 딸이 데려왔던 그날로. 제 이름은 이정순입니다. 올해 71. 3년 전부터 딸네 집에 삽니다. 딸이 데려왔어요.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무릎도 안 좋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저는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폐 끼치는 것 같아서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폐가 어딨어.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에 결국 왔어요. 짐을 쌌습니다. 30년 살던 집을 나왔어요. 딸네 집은 넓었습니다. 방도 3개고 거실도 크고 제 방도 따로 있었어요.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딸이 일부러 골라줬다고 했어요. 엄마 햇빛 좋아하잖아. 저는 그 말에 짐 풀다가 잠깐 멈췄어요. 내가 햇빛 좋아한다는 걸 딸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사위를 처음 만난 건 딸이랑 사귈 때였습니다. 그때 인상이 솔직히 별로였어요. 너무 말이 없어서요. 밥 먹는 내내 조용했고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끝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내 딸이랑 잘 맞을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조금씩. 말수는 여전히 없었는데 행동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온다고 하면 미리 청소하고 제가 간다고 하면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하고 작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게 쌓이면 크잖아요.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는 더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커피 내려놓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장 봐서 들어오고 주말엔 제 방 창문 닦아준다고 신문지 들고 나타나고 처음엔 감사했어요. 진심으로요. 이런 사위가 어딨냐고. 딸이 복 받았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손주도 둘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랑 아직 유치원인 손자. 손녀는 저를 잘 따랐어요. 학교 다녀오면 제 방에 먼저 들어와서 할머니 나 왔어 하고 그게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첫 해가 지났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좋았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밥도 같이 먹고 TV도 같이 보고 누군가 집에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다른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였어요.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였어요. 사위가 밥 먹다가 제 숟가락질을 봤습니다. 눈길이 잠깐 머물렀어요. 바로 시선을 거뒀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TV 볼 때였어요. 사위가 리모컨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건강 프로그램인데 좋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왜인지 그날 이후로 사위의 친절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무거움의 정체가 뭔지. 그냥 내가 예민한가 보다. 나이 들면 예민해진다더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사위는 일요일마다 가계부를 썼습니다. 식탁에 노트북 펴놓고 영수증 꺼내놓고 한 줄 한 줄 정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꼼꼼한 거 맞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일요일 사위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세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왜요? 사위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요. 어머니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도움.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괜찮아요. 나 알아서 해. 사위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주였어요. 딸이 저한테 왔습니다. 엄마 혹시 통장 정리 한번 해볼까? 요즘 금리도 바뀌고 했으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딸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했어요. 아 그냥 오빠가 한번 봐드리면 어떻겠냐고 해서. 오빠. 딸이 남편을 부르는 말. 저는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뭔가가 천천히 굳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세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제 일에 관여한 횟수를 일부러 센 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 제가 혼자 다니던 정형외과를 사위가 어느 날 말했어요. 어머니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대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좋은 병원 알아봐 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먹는 약이 3가지인데 사위가 어느 날 약통을 들여다보더니 어머니 이 약 부작용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걱정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산책도 그랬어요. 제가 혼자 나가려고 하면 사위가 꼭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두 번째도 고마웠어요. 세 번째부터는 나가기 전에 사위 눈치를 보는 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딸한테 물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있잖아. 사위가 요즘 나한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그게 좋은 거잖아. 오빠가 엄마 걱정하는 거잖아.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딸 말이 맞았어요. 사위가 걱정하는 거, 신경 써주는 거, 그게 고마운 거 맞아요. 근데 왜 자꾸 숨이 조금씩 막히는 것 같았을까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불편함의 정체를. 그냥 내가 예민한가 보다. 내가 나이 들면서 까다로워진 거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사위가 제 밥그릇을 봤습니다. 제가 밥을 반만 먹었거든요. 입맛이 없어서요.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식사량이 좀 줄었네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배가 덜 고파서. 사위가 딸을 봤어요. 딸도 사위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주고받는 눈빛이. 저는 그날 밤 방에 들어와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그 눈빛이 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걱정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걱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어쩐지 저를 빼고 둘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인가? 아니면 돌봄을 받는 사람인가?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딸은 출근했고, 손주들은 학교랑 유치원 갔고, 사위도 출근했어요.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오전엔 거실에서 TV 좀 보다가, 점심은 혼자 간단히 먹고, 오후엔 제 방에서 낮잠을 좀 잤어요. 그러다 깼습니다. 몇 시인지 보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사위가 있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일찍 들어온 건지 아니면 반차를 썼는지 노트북 앞에 앉아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인기척을 냈습니다. 너 왔어요? 사위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위가 노트북 화면을 살짝 닫았습니다. 완전히 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각도를 바꾼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부엌에 물 마시러 가는 척하면서 슬쩍 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완전히 안 보였어요. 근데 식탁 위에 제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고 서 있었어요. 얼굴을 안 보이게. 머릿속이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통장 사본이 왜 저기 있지? 내가 준 적 없는데?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들어왔어요. 저 오늘 반차 썼거든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웃었어요. 그래요? 쉬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은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통장 사본. 제 통장 사본이 어떻게 사위 앞에 있었을까? 딸이 꺼내줬을 거예요. 분명히 딸이 사위한테 보여줬겠지. 나쁜 의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엄마 재정 상태 같이 좀 봐줘. 그런 뜻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모르게. 저는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아무 내색도 안 했습니다. 사위가 차려준 밥이었어요. 된장찌개. 제가 좋아하는 거. 사위가 알고 끓인 거예요.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그게 더 복잡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딸한테 물어볼까?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왜 내 통장 사본을 꺼내줬어? 근데 못 물었어요. 물으면 딸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엄마가 나를 못 믿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 의문을. 그러다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어요. 사위가 저녁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딸도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좀 알아봤는데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물었어요. 뭘요? 사위가 딸을 한번 보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자산을 좀 정리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자산, 정리. 저는 그 단어들이 입안에서 이상하게 굴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예금이랑 적금이 여러 군데 나뉘어 있잖아요. 한 군데로 합치면 관리도 편하고 수익도 더 낫거든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엄마 도와주려고 알아본 거야. 좋잖아. 좋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제 방으로 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이번엔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서러운 건지, 무서운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셋 다인 것 같기도 했고, 셋 다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냥 이 집에서 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말을 꺼내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 동안 혼자 생각했어요. 말해야 하나?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 괜히 집안 분위기 나빠지면 어떡하나? 딸이 사위 편 들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딸이 사위 편 드는 게. 기회는 토요일 오전에 왔습니다.
사위가 아이들 데리고 마트에 간 날이었어요. 딸이랑 저만 집에 있었습니다. 딸이 주방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어요. 딸 옆에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딸이 먼저 눈치챘어요. 엄마 왜? 뭐 필요해? 저는 말했습니다. 있잖아. 그게 다였어요. 그 두 글자. 딸이 하던 걸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저는 딸 눈을 보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왔어요. 준비했던 말들이, 열흘 동안 머릿속에서 정리했던 말들이 다 어디 갔는지.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일단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을. 그 손이 따뜻했어요. 어렸을 때, 딸이 아파서 울 때 제가 잡아줬던 손이 이제 저를 잡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딸이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그 물잔을 두 손으로 잡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나 요즘 좀 불편해. 딸이 물었습니다. 뭐가? 저는 말했어요. 사위 말이야. 딸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봤습니다. 그 표정이 역시 사위 편 드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딸이 말했습니다. 말해봐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열흘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통장 사본 이야기를 했어요. 자산 정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산책할 때마다 따라오는 것도, 병원을 바꾸려 했던 것도, 약을 들여다봤던 것도 말하면서 보니까 하나하나는 다 작은 거였어요. 근데 쌓인 게 많았습니다. 딸이 듣고 있었어요. 끊지 않고, 중간에 사위 편을 들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저는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이상한 거 알아? 딸이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아니야. 잘해주는데 불편하다는 게 말이 돼? 딸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잘하는 건 맞아.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은 건, 그건 잘못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억울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 생겨서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누군가 말해줘서. 딸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느끼는 줄. 저는 말했어요. 말을 안 했으니까. 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말해. 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어색하게. 딸도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마트 봉투를 양손 가득 들고 아이들이 먼저 뛰어 들어오면서 할머니 했어요. 저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사위가 봉투를 내려놓으면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두부 사왔어요. 저는 그날은 고마워요. 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다른 거였습니다. 딸이 내 말을 들어줬다는 것. 그것 하나가 사위의 두부가 다시 고마워지게 만들었어요. 딸이 사위한테 말했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말했을 거예요. 부부니까. 그날 밤 분명히 얘기했겠지. 저는 그게 궁금하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사위가 뭐라고 했는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두 가지가 다 무서웠어요. 사위가 화를 냈다면 무섭고, 사위가 아무렇지 않았다면 그것도 무섭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에 나왔더니 사위가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서 밥솥을 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평소랑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잠깐 봤습니다. 사위 표정을. 뭔가 달라진 게 있나? 어색한 게 있나? 없었어요. 그냥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는데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수저를 들다가 봤습니다.
사위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여쭤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어머니한테 불편하셨다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밥그릇을 내려다 봤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엔 안 괜찮았던 게 맞고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하기엔 사위가 나쁜 의도가 없었던 것도 맞고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나도 말을 일찍 했어야 했는데.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열흘을 혼자 끙끙댔어요. 진작 말할걸. 사위가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저도 웃었어요. 어색하게. 그게 다였어요. 사과도 짧았고 화해도 짧았습니다. 길게 하는 성격들이 아니에요. 우리 셋 다. 그날 이후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위가 산책 가려고 하면 어머니 같이 가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전에는 제가 같이 갈게요 였는데 이번엔 물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혹시 그 병원 괜찮으세요? 다른 데 가보실 생각 있으세요? 강요가 아니라 물음이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어요. 말 한마디 차이. 할게요 와 하실래요 의 차이. 근데 그 차이가 저한테는 컸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내 일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나이 들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뭔가를 했습니다. 그 무렵 혼자 앉아서 수첩을 꺼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불편했던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위가 잘해줬던 것들도 적었어요. 두 칸이었습니다. 왼쪽엔 불편했던 것, 오른쪽엔 고마웠던 것. 다 적고 나서 봤어요. 오른쪽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 불편한 것만 세고 있었구나. 고마운 건 당연하게 받고 불편한 건 꼭 붙들고. 그게 꼭 사위 얘기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퇴근하면서 들어왔어요. 봉투를 들고. 저는 물었습니다. 뭐 사왔어요? 사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사왔는데 이번엔 여쭤보고 샀어요. 곶감이요? 드실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요. 곶감이 달았어요. 그날따라 유독 진실을 안 건 딸한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위한테서 직접 들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 아이들 재우고 나서 셋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는 봤습니다. 사위 표정이 평소랑 달랐어요. 진지했습니다. 뭔가를 오래 생각하다가 꺼내는 표정이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딸이 사위를 봤습니다. 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통장을 들여다본 건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건강검진 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서 뭔가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모르세요? 저는 말했어요. 뭘요? 사위가 딸을 봤습니다. 딸이 눈을 피했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검진 결과지를 딸이 저한테 먼저 보여줬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오빠한테 먼저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나왔는데? 딸이 말했어요. 작은 거야.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관리를 해야 해. 꾸준히. 저는 한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위가 제 통장을 들여다본 건 제 재정이 탐나서가 아니었어요. 자산을 정리하자고 한 것도 제 돈에 손대려는 게 아니었고,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제 통장으로 감당이 되는지
그걸 걱정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나서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사위한테가 아니에요. 딸한테도 아니고 저한테. 내가 아프다는 걸 딸이 알고 있었는데 딸이 나한테 말을 못한 거잖아요. 왜 못했을까?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가 무너질까봐. 그게 서러웠어요. 내 딸이 나를 그렇게 봤다는 게, 내가 걱정 들으면 무너지는 사람으로, 감당 못하는 사람으로. 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야, 딸이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어요. 나 그렇게 약하지 않아. 딸이 그때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알아, 엄마. 근데 나는 엄마가 힘들까봐 그게 무서웠어. 저는 딸을 봤습니다. 우는 딸을. 어렸을 때랑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5살 때 제가 아프다고 하면 엄마 죽어? 하고 울던 그 얼굴이랑. 저는 딸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제가 안 죽어. 딸이 웃었습니다. 울면서. 사위가 옆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가져다 줬어요. 3잔. 아무 말 없이.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딸도 마셨어요. 사위도 마셨고. 셋이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TV에서 뭔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들어와서 수첩을 다시 꺼냈어요. 불편했던 것들이 적힌 왼쪽 칸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통장 들여다본 것, 병원 바꾸려 한 것, 산책 따라온 것, 자산 정리 얘기. 전부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나서 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왼쪽 칸 위에 천천히 썼습니다. 걱정. 불편함의 정체가 걱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탐욕도 아니었고 간섭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걱정. 서툰 걱정. 물어보지 않은 걱정. 하지만 걱정.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흘을 혼자 끙끙댔는데 사위도 혼자 끙끙댔겠구나.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나. 어머니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같은 걱정을 서로한테 못하고 혼자 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치료는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꾸준히 다녀야 한다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담담하게.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지. 알고 싶지 않았던 거지. 매주 화요일이 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첫 번째 주는 딸이 데려다 줬습니다. 두 번째 주는 사위가 데려다 줬어요. 저는 사위차를 타면서 좀 어색했습니다. 둘이 오래 같이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차 안이 조용했어요. 사위도 말이 없고 저도 말이 없고 라디오에서 뭔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노래인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사위가 주차하고 나서 어머니 저 같이 들어갈까요? 저는 말했어요. 아니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 끝나면 연락 주세요. 저는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접수하고 혼자 기다리고 혼자 진료받고 나왔습니다. 사위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기대서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다 했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차에 탔어요. 출발했습니다. 또 조용했어요. 한참 가다가 사위가 말했습니다. 신호 기다리면서 앞을 보면서 저를 보지 않고 어머니, 저는 봤습니다. 사위가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아프셨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기 싫다고. 나중에 많이 아프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위가 계속 말했어요. 앞을 보면서. 그때 제가 많이 후회했어요. 진작 알았으면 뭔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길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저한테 그렇게 한 게 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관리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어머니한테 못했던 것을 저한테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사위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떠세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봤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날 차 안에서. 근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위가 차 세우고 나서 제가 내리려는데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봤습니다. 앞으로 많이 여쭤볼게요. 하실래요? 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다예요. 길게 안 했어요. 우리 원래 그런 사이니까. 그로부터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사위가 데려다 줍니다. 가면서 별말 없어요. 오면서도 별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차 안이 조용한 게 불편하지 않아졌어요. 그냥 조용한 거였습니다. 나쁜 조용함이 아니라 같이 있는 조용함.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곁에 서툰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은 없는데 행동하는 사람, 물어보지 않고 먼저 하는 사람, 친절한데 왜인지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이 혹시 자기가 못다한 무언가를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위의 친절이 불편했던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그 친절이 저한테 온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의 어머니한테 가지 못한 마음이 저한테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사이즈가 아닌 옷처럼 잘 만든 옷인데 나한테 맞춰진 게 아닌 옷. 근데 이제는요, 조금씩 맞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줄이고 늘리면서 부모님 생각나신 분, 곁에 서툰 사람이 있으신 분, 오늘 그 사람이 떠오르신 분, 따뜻하게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서툼 안에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곁에 서툰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수금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툰 사람 곁에 있어 주시는 분들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서랍을 열었더니 제 이름으로 된 요양원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저는 그걸 찾으려고 꺼낸 게 아니었어요. 손자 사진을 넣어둔 봉투를 찾다가 그냥 손에 잡혔습니다. 펼쳤어요. 읽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제 이름, 제 생년월일, 제 건강 상태, 그리고 서명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었습니다. 제 서명이 아니었어요. 누가 했는지는 알았습니다. 글씨체를 알고 있으니까요. 3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잠깐,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께 매주 월수금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를 올립니다. 오늘은 3편 중 가장 무거운 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실 분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혼자 듣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곁에 있어 주셔야 해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서류를 발견하기 6개월 전으로 아직 아무것도 몰랐던 날로. 제 이름은 한정숙입니다. 올해 76, 슬아의 아들 하나. 그 아들이랑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46에 떠났어요. 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아들이 16이었을 때, 그때부터 둘이었습니다. 저랑 아들. 아들이 잘 컸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잘 컸습니다. 공부도 했고, 반듯하게 자랐고, 32에 장가도 갔어요.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저한테 잘했어요. 아들 결혼하고 나서 저는 당연히 혼자 살려고 했어요. 신혼집에 내가 왜 들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 나 혼자 잘 살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는 거 나는 못 봐. 그 말에 결국 들어갔습니다. 30년이었어요. 아들네 집에서, 아니 우리 집에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손주도 둘 봤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손녀가 태어났을 때 저는 산후조리 내내 곁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안아줬어요. 며느리가 잘 때 제가 안고 있었어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이들이 걸음마 배우는 걸, 첫 말하는 걸, 유치원 처음 가는 날, 초등학교 입학식 다 봤습니다. 며느리랑도 잘 지냈어요. 싸운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부딪힌 적 있었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크게 다툰 적은 없었습니다. 서로 선 지키면서. 그게 30년을 버틴 비결이었어요.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생일을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명절엔 항상 옆에 있었고, 제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서. 저는 그 손이 좋았어요. 크고 따뜻한 손. 남편 손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이고, 이게 내 삶이고, 이게 내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0 넘어서부터 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무릎이 안 좋아지고, 계단이 힘들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엄마 병원 가자. 엄마 이거 먹어봐. 엄마 무리하지 마. 저는 그 걱정이 좋았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였어요. 아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어요. 예전엔 저녁 먹고 나서 거실에서 같이 TV 보다 들어갔는데 어느 날부터 밥 먹고 나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피곤한가 보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랑 눈이 잘 안 마주쳤습니다. 대화가 짧아졌어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어머니 주무세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냥 다들 바쁜가 보다. 이상하다고 처음 느낀 건 아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던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는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문틈으로 빛이 보여서 멈췄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목소리. 낮게 말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들렸어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셔서.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네, 알아보고 있어요.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제가 들은 건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시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시설이라는 게 요양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말하는 건지. 아니겠지. 내 아들이 30년을 같이 산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다음날 아침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엄마 잘 주무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응. 그게 다였어요. 저도 묻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했냐고. 시설이 어디냐고. 왜 묻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대답을 들으면 진짜가 될까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는 아니에요. 그냥 귀가 열려버렸어요. 며느리가 전화하면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어요. 아들이 방에 들어가면 문 닫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자리가 나면 연락 달라고요. 자리. 요양원 자리였겠죠. 저는 그때도 모른 척 했습니다. TV를 봤어요. 화면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보는 척 했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저를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0.5초였어요. 그 눈빛이 스쳐 지나간 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실 거 있으세요? 저는 말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아는 그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됐는지, 2달인지, 석 달인지. 그러다 한 번은 아들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거실에서 둘이 있는 날, 손주들 학교 간 낮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아들 앞에 놓아줬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뭔가 있어요? 눈치가 빠른 아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말하려고 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어요. 그 눈이, 걱정스러운 눈이. 저는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커피 마시려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말했으면 달라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아들 눈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그 눈이 실망으로 바뀌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에서 겨울로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퇴근하면 예전엔 거실에서 저랑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현관에서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발소리를 저는 소파에서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매일 밤 어느 날 손녀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숙제를 하다가 할머니는 나중에 어디서 살아?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살지. 여기가 우리 집인데. 손녀가 말했습니다. 응. 그냥 그랬어요. 어린애가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나중에 어디서 살아? 애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손자 사진을 찾고 있었어요. 지난 생일에 찍은 사진. 봉투에 넣어둔 것 같아서 아들 방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넣어뒀나 싶어서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려고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봉투 옆에 다른 게 있었습니다. 서류였어요. 꺼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쳤어요. 읽었습니다. 첫 줄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한정숙. 제 이름이었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습니다. 한정숙. 맞았습니다. 제목을 봤어요. 요양원. 입소. 신청서. 저는 안경을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썼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제 이름. 제 생년월일. 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제 현재 건강 상태. 무릎 관절염. 고혈압. 전부 맞았습니다. 전부 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서명란이 있었어요. 신청인. 그 옆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저는 서명을 봤습니다. 한참
누구 글씨인지 알았어요. 30년을 매일 본 글씨니까요. 아들 필체니까요. 날짜도 있었습니다. 서명 옆에 봤어요. 멈췄습니다. 여름이었어요. 석 달 전 우리가 바다에 갔던 그 달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웃어요 하면서 사진 찍어줬던, 손녀가 제 손을 잡고 파도 피하던, 손자가 모래성 쌓던 그 달,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안 참으려고 했는데 떨렸습니다. 서류를 접었어요.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있던 자리 그대로. 봉투는 찾지 않았어요. 손자 사진 봉투. 그냥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나무가 보였어요. 가을이었거든요.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봤어요. 한참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생각났습니다. 날짜, 그 여름 날짜.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 제 방에 있어요. 액자에 넣어서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날 아들이 찍어준 사진. 엄마 웃어요? 웃었어요. 진짜로 웃었습니다. 그날, 그 사진을 찍던 날, 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아들이 퇴근할 시간이 됐어요. 며느리가 장 봐서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이 학원에서 왔어요. 집이 시끄러워졌어요. 평소처럼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며느리가 불렀어요. 저는 말했어요. 응.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봤는지. 저는 그날 밤 방에 들어와서 책상 위 액자를 봤습니다. 여름 바다, 손녀, 손자, 그리고 저.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아들 손이 프레임 끝에 보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저는 그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 안에 있던 자리 그대로. 손자 사진 봉투도 찾았어요. 꺼냈습니다. 방으로 들고 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손자가 5살 때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사진을 보면서. 이상하죠? 그 서류를 보고 나서 울지 않았어요. 화도 안 났습니다. 그냥 손자 사진을 보면서 웃었어요. 한참 있다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동네였어요. 30년을 본 동네. 골목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지금은 겨울이라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봤어요. 한참.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는 말했어요. 왔어? 밥을 먹었습니다. 넷이서. 아들, 며느리, 손주들 저. 아무도 이상한 거 없었어요. 평소랑 똑같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도 평소랑 똑같이 먹었어요. 된장찌개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끓인 거였어요. 맛있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손녀가 숙제를 했어요. 손자는 만화를 봤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어요. 며느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앉았습니다. 그때서야 나왔어요. 눈물이. 소리 안 냈어요. 아무 소리도. 그냥 흘렀습니다. 뭐가 서러웠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서류가 있었다는 게 서러운 건지, 말 안 해준 게 서러운 건지, 아니면 내가 그걸 알면서도 저녁을 맛있게 먹은 게 서러운 건지. 한참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다 울고 나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가서 얼굴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부었어요. 조금. 내일 아들이 볼 텐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봐도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아들한테 말할까? 봤다고. 서랍에서 봤다고. 아니면 그냥 있을까? 모른 척. 계속. 두 가지가 다 무서웠습니다. 말하면 우리가 달라질 것 같아서. 말 안 하면 나만 알고 있는 게 너무 무거워서. 그러다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서류에 날짜가 있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석 달 전이었어요. 작성한 날짜가 석 달 전이면 아직 여름이었어요. 우리가 같이 수박을 먹던, 손녀 방학이라 집에 있던, 아들이 우리 넷이서 바다 가자고 했던 그 여름. 그 여름에 이미 바다에서 아들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저랑 손주들이랑 엄마 웃어요 하면서. 그 사진이 지금도 제 방에 있어요. 액자에 넣어서 그 사진을 찍던 날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멈췄어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어요. 동네가. 은행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결심했어요. 말해야겠다고. 모른 척 계속 살 수가 없었어요. 이 무게를 혼자 들고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며느리는 손주들 데리고 친정에 간 날이었습니다. 집에 아들이랑 저 둘뿐이었어요. 저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몇 가지.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 차려놨어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 저는 말했어요. 응. 앉아.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히 라디오를 켜놨어요. 뭔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들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앉아봐. 아들이 봤어요. 제 얼굴을. 왜요, 엄마? 저는 말했어요. 할 말 있어. 아들이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천천히.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랍에서 봤어. 아들이 멈췄습니다. 어떤 서랍이요? 아들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방 책상 서랍.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자 사진 찾으려고 열었다가 서류를 봤어. 내 이름 적힌 서류.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고개를 숙인 아들을. 46살 아들을. 16살 때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던 그 아이가 지금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기다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우리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계시는 게 제가 보기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자꾸 미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나한테 물어봤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거기 가고 싶은지 나한테 물어봤냐고.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아들한테 화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안 질렀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침에 쓴 그릇들을. 물소리가 났어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뒤에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릇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 잘못했어요. 저는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알아. 설거지를 다 하고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도 와서 앉았어요. 저는 말했어요. 나도 할 말 있으면 할 수 있어. 나도 싫으면 싫다고 할 수 있어. 나 아직 그 정도는 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저는 아들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울지 마. 아들이 웃었습니다. 울면서. 저는 안 웃었어요. 아직은. 근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됐어요. 아들이 말을 시작한 건 한참 뒤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봤습니다.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지영이가 먼저 얘기했어요. 지영이는 며느리 이름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 봄부터 지영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우리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엔 반대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더 신경 쓰면 되지 않냐고. 엄마가 싫어하실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반대했었구나. 처음엔. 그게 이상하게 조금 위로가 됐어요. 조금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지영이 말도 틀린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실 때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저희가 없잖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서류를 썼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알아보고 좋은데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어요. 좋은데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고른 다음에 말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지금 알아? 내가 서류 봤다는 거. 아들이 말했어요. 아직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물었어요. 그 서류 계약서야? 아들이 멈췄습니다. 신청서예요. 아직 계약은 안 했어요. 신청서. 아직 계약은 안 했다.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아들 표정이 아까와 달랐어요. 뭔가 더 어려운 말이 남아있는 표정. 지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직장도 다니면서 애들 챙기면서 집안일 하면서. 아들이 말을 멈췄어요. 많이 지쳐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지쳐 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일 아팠어요. 서류보다, 아들이 말 못한 것보다 며느리가 지쳐 있다는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저는 30년을 같이 살면서 며느리가 힘들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근데 안다는 것과 들었다는 건 달랐습니다. 아들 입에서 직접 엄마 때문에 아내가 힘들다는 말을 듣는 건 달랐어요. 저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지영이가 나 때문이라고 했어? 아들이 말했어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알아. 버린다고 생각 안 해.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한 가지가 자꾸 올라왔어요. 그 여름 바다에서 엄마 웃어요 하면서 사진 찍어주던 아들이 그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그게 자꾸. 저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해 볼게. 아들이 봤어요. 요양원 말이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내가 결정해야 해. 알겠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그 한 글자. 네,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 혼자 갔습니다. 아들한테 말 안 했어요. 며느리한테도. 아들이 알아봐 둔 곳, 주소를 수첩에 적어뒀다가 혼자 찾아갔습니다. 버스 2번 갈아탔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30분. 건물이 보였어요. 깨끗했습니다. 생각보다 밝았어요. 저는 밖에서 한참 봤어요. 들어가지 않고 유리문 너머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흰 복도, 휠체어 타고 지나가는 어르신, 창가에 앉아 계신 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참 서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직원이 웃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둘러봤습니다. 방도 보고, 식당도 보고, 프로그램실도 봤어요. 깨끗했어요. 냄새도 안 났어요. 창이 크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본인을 위해서 알아보시는 건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직원이 또 물었어요. 가족분이랑 같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결정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저는 다 보고 나서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겨울 하늘. 파랗고 높았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봤어요. 한참.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안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이 퇴근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산책.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수첩을 꺼냈어요. 적었습니다. 깨끗했다. 햇살이 들었다. 아직은 아니다. 3줄. 덮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직 우리 집에 있어요. 아들네 집에. 아니, 우리 집에. 요양원은 안 갔습니다. 아직. 며느리한테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이 부엌에 있을 때, 지영아, 며느리가 봤습니다. 많이 힘들지.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나도 알아. 말 못했던 거 나도 알아.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는 안 울었어요. 그래도 좀만 더 같이 있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을 먹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서. 손주들이 학교 가고,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도 나가면 혼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창밖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겨울엔 가지만 있다가 봄이 되면 잎이 납니다. 저는 그 나무를 봐요. 매일 아침. 오늘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직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직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분이, 아직 창밖을 같이 볼 수 있는 분이 오늘 그 밥상 한 번 더 차려드리세요. 좀만 더 같이 있어 드리세요. 나중에 좀만 더라는 말을 못하게 되기 전에 부모님 생각나신 분, 지금 멀리 계신 분, 오늘 전화 한 통 못 드린 분, 지금 전화 한번 드려보세요. 좀만 더 같이 있자. 그 말 한마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수금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만 더 라는 말.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